자, 오늘 배울 첫 번째 내용은 생명과학의 특성인데, 생명과학의 특성은 딱 한 줄로 요약돼요. 딱 한 줄. 어떻게 요약된다? 모든 학문과 통해 있다. 끝! 끝이에요. 진짜 끝입니다. 생명과학이 우리 몸 자체가 생명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랑 연결되어 있는 의학,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학, 등등 모든 학문과 연결되지 않은 게 없다. 이게 끝이에요. 시험 문제에서도 이걸 물어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물어봐? 생명과학의 특성이 뭐냐? 모든 학문과 다 연결되어 있다. 괜히 막 생명과학은 무슨 학문과는 연결이 안 되어 있다 이런 거 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가 나올 게 없다는 뜻입니다. 생명과학의 특성은 그냥 모든 학문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 그림 하나만 잘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요. 우리 책에서는 38쪽에 아니다, 생각해야겠다. 소리 20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 있죠, 이 그림. 생명과학을 가운데 놔두고 막 모든 학문을 다 연결해놨죠. 방금 한 얘기가 이거예요. 모든 학문과 다 연결돼 있다라는 게 생명과학의 특성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과학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할 거는 별로 없어요. 이따가 쌤이 이제 PPT를 띄워가지고 각각 좀 이제 그림으로만 좀 짚어주고 넘어갈 겁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다. 다 연결돼 있다. 끝이에요. 그치고 오늘 본격적으로 볼 내용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건 좀 이따가 이어서 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생명과학 탐구 방법. 혼자 공부할 때는 아마 1번을 막 열심히 막 밑줄 긋고 막 공부를 해요. 한참 공부, 1시간 동안 공부를 해. 그 다음에 정신 약간 혼미해질 때쯤 두 번째 들어가요. 그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두 번째 거 하다가 약간 이제 혼미해져서 포기하고 이러다가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야. 쌤이 지금 하는 방법은 뭐다? 1번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패스! 2번부터 제대로 하자. 정신 좀 말짱말짱할 때 2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번 살짝 정리해 줄 거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가볼게요. 자, 생명과학 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은 이렇게 탐구합니다. 즉 실험실에서 또는 뭐 연구소에서 이렇게 탐구를 하게 되는데, 크게는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는 게 있고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랑 더 익숙한 건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익숙하니까 연역적부터 소개를 할게요. 연역적 탐구 방법에 이 역자가 뭐냐면 거스를 역자입니다. 거꾸로. 뭔 소리냐면 예를 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예를 들어볼까? 좋아요. 이렇게 해보자. 풀자로 시작한 어떤 아저씨 이름이야. 아저씨가 실험을 하는데 두 개의 배양 접시에다가 세균을 키웁니다. 같은 세균을 키워요. 세균 A를 키우고 여기도 세균 A를 키웁니다. 세균 A를 키우기 위해서 영양물질을 막 이렇게 넣어놓았어. 세균이 좋아하는 영양물질을 집어넣었어. 영양물질을 집어넣고 세균을 키울 건데, 영양물질 집어넣고 세균 키우는 저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배지라고. 영양물질을 집어넣은 배지라서 영양배지라고도 불러요. 영양배지라는 용어를 딱 들으면 그냥 키우기 위해서 영양물질 집어넣은 거기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세균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세균들을 막 키우고 있어. 세균은 이분법으로 증식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번식을 합니다. 막 키우는 중인데, 안타깝게 의도하지 않게 여기 오른쪽 여기를 A라고 하는 배지, B라는 배지를 한다면 B라는 배지에 우연치 않게 가운데에 푸른 곰팡이가 하나 떨어져요. 푸른 곰팡이 떨어지니까, 푸른 곰팡이가 떨어지고 나서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푸른 곰팡이 주변에 모든 세균이 다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다 죽어있는 현상을 발견을 합니다. 이 주변에는 세균이 없는 거예요. 얘는 이 가운데까지 엄청나게 세균들이 많은데 더 많이 번식했는데
얘는 밖에만 번식을 하고 이 주변에는 전혀 세균들이 번식하지 못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이 현상을 관찰한 거. 첫 번째 관찰. 관찰을 통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네.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관찰 다음에 이제 의문점을 가집니다. 이거 왜 그러지? 왜 그러지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이제부터 중요해. 이 사람이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요. 이래서 그런 걸 거야. 잠정적인 결론을 미리 냅니다. 아마도 B라는 녀석에게 푸른 곰팡이가 떨어졌잖아. 이 푸른 곰팡이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이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걸 거야 라고 미리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이 미리 나왔기 때문에 거꾸로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A가 B랑 만나서 C가 된다 라는 식으로 결론이 맨 끝에 나와야 원래 정상인데, 얘는 이게 결론일 거야 라고 먼저 거꾸로 결론을 세워놓고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하는 방법이 바로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를 검증하기 위한 이제 실험을 설계하게 되고요. 실험 설계한 것으로 실험을 수행해서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데, 이 결론이 이거 실험 결과가, 이 결론이란 실험 결과야. 이 실험 결과가 내가 세운 결론, 아까 점정적으로 내린 결론과 일치한다면 이것을 그냥 학계에다가 보고하면 됩니다. 맞았어! 내가 결론을 미리 냈던 게 실험해봤더니 맞아! 라고 이제 학계에 보고하면 되는데, 만약에 틀렸다면, 결론이 내가 이 푸른 곰팡이가 내세우는 물질 때문일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실험을 쫙 했더니 결론하고 내 결과하고 안 맞아. 그럼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이 결론을 수정합니다. 그럼 이게 아니면 아마 그럼 이것 때문인가? 결론을 수정해서 다시 실험해서 이 내가 내린 결론이 맨 마지막에 실험 결과와 일치할 때까지 반복해서 실험을 수행해서 내 결론을 이제 보고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을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크게 말해서, 자, 그럼 귀납적 방법은 비교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 귀납적 탐구 방법은 연역하고는 반대로 쭉 결론 수행을 해서 맨 마지막에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 바로 귀납적 방법이야. 중간에 잠정적 결론 따위는 없어. 여기란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내가 그동안 봤던 자료들을 다 분석해서 실험도 해봤더니, 또는 실험할 수 없는 것들 막 분석해봤더니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 뭐 이런 것들이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것들이야. 예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예가 책에 나왔는데, 뭘 하면 좋을까? 이런 거. 책에 안 나온 거 해줘야지. 안 나온 거 중에 이런 거. 대륙이동설. 우리 대륙이동설이 맞아요? 틀려요? 지금 우리는 맞다는 거 알고 있죠? 옛날에는 대륙이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고지자기 분석법이니 뭐니 해서 다 맞아 들어가는 거 알고 있잖아. 우리 이건 답을 알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대륙이동설을 이제 맞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이거 실험할 수 있나요? 대륙이동설 실험이 가능한가요? 다시 그러면 실험을 가능하게 하려면 정환이랑 나랑 만나서 우리 힘을 합치자. 대륙을 다 모아보자. 전 세계 사람들한테 전화를 돌려가지고 각 나라 대통령들 전화를 돌려서 대륙을 일단 모아봅시다. 그죠? 그랬다가 다시 분열시킵시다.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실험이 될 수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 귀납적 방법이야. 그럼 어떻게 이걸 증명을 하고 결론 도출하냐면, 대륙이동설에 관련된 증거들을 다 수집하죠. 증거를 다 수집한 다음에 증거들을 다 조합해 봤더니, 그러니까 대륙은 이동했을 수밖에 없겠네라고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야. 실험을 수행한다 안 한다?
이런 실험을 수행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 귀납적 탐구 방법에 속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별한 실험을 수행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자료를 분석해서 맨 마지막에 그 자료에 대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것들. 지금 쌤이 설명하는 건 키워드들이야. 연역적 탐구 방법은 결론을 미리 도출해서 검증하는 거고, 귀납적 탐구 방법은 그걸 검증할 수가 없어. 실험적으로는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자료를 분석해서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 귀납적 방법이다 라고 정리해 주면 됩니다. 자, 앞으로 나오는 모든 어떤 쌤이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그럼 이거는 이 이슈는 귀납적으로 해야겠네. 이거는 연역적으로 해야 되겠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것들이 시험 문제가 되겠죠. 자, 이것도 하나하나 좀 이따가 보여주면서 할 거고, 오늘은 자, 지금 해주는 건 연역적과 귀납적의 가장 큰 차이점. 얘는 결론이 미리 나오지만 얘는 결론이 맨 마지막에 나오고, 요 5번의 결론은 실험에 대한 결과야. 실험에 대한 결론보다도 결과라고 하죠. 실험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가 아까 결론과 일치하는지를 통해서 학계 보고한다 안 한다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는 사실 어려운 게 많이 없는데 여기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들만 좀 살펴보고 이제 그림으로 넘어갈게요. 보세요. 자, 이 현상을 관찰하고 이어서 하는 거야. 현상을 관찰하고 이제 잠정적 결론 내립니다. 푸른 곰팡이 때문일 거야. 푸른 곰팡이 때문일 거야. 걔가 어떤 물질을 내보내기 때문일 거야. 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제 실험을 수행할 거야. 실험을 수행할 건데 만약에 실험을 설계할 때 이거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할 때 만약에 배지 하나만 준비해서 나 지금 실험할 거야. 배지 하나만 준비해서 여기다가 세균들을 막 키우고 푸른 곰팡이 때문이라고 했으니까 푸른 곰팡이 하나 떨어뜨려야지. 푸른 곰팡이 딱 떨어뜨렸어. 그래서 실험을 여러 날 동안 뒀더니 푸른 곰팡이가 마찬가지 여긴 막 자라지만 여기는 자라지 않은 걸 확인을 했어. 여기는 자라지 않네 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봐봐, 맞잖아. 내가 내린 결론이 맞지? 라고 사람들한테 발표하면 사람들이 믿어줄까? 안 믿어줍니다. 왜냐하면 야, 너 이거 실험할 때 푸른 곰팡이를 안에 떨어뜨리고 나서 실험을 시작했을 때 네가 잠깐 창문 열었잖아. 잠깐 창문 연 것 때문에 그때 어떤 물질이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걸 수도 있잖아. 라고 딴지를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뭐라고? 그런가? 그래가지고 그럼 다시 실험해볼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딴지를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대조 실험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자, 대조 실험이 왜 필요하냐면 저런 딴지를 피하기 위함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얘 하나를 준비하고 대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배지 하나를 같은 공간에 같은 조건, 온도도 습도도 다 같고 위치도 다 같은 곳에 또 다른 배지 하나를 준비해서 여기는 푸른 곰팡이를 떨어뜨리지 않은 B라고 하는 아무것도 설계하지 않은 아무것도 장치하지 않은 또는 어떤 푸른 곰팡이 떨어뜨리지 않은 어떤 배지를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거지. B라는 배지를 추가적으로 준비해서 동시에 실험을 시작하는 거지. 그랬더니 얘한테는 이 주변에 세균들이 자라지 않고 여기는 세균들이 잔뜩 자랐단 말이야. 자, 이제 됐지? 이 푸른 곰팡이 때문에 세균이 안 자란 거야. 발표를 했어. 주변 사람들이 딴지를 걸 수 있을까? 야, 창문을 열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딴지를 걸면 난 뭐라고 반박할 수 있어? 야, 그랬다면 여기도 안 자라야지. 그치? 그랬다면 여기도 안 자라, 여기 자랐잖아. 그죠? 딴지를 절대 걸 수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는 실험이 뭐다? 대조 실험이야. 자, 대조 실험이 뭔지 일단 알겠죠?
대조 실험에서 필요한 건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실험군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가 대조군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험군과 대조군. 문제야. A하고 B 중에 누가 실험군이냐라고 물어봐요. 누가 실험군이냐? 잘 들어. 내가 세운 가설에 맞게끔 실험을 설계한 거. 즉 푸른 곰팡이 때문일 것이야 라고 했으니까 푸른 곰팡이를 넣은 거. 이게 실험군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실험군이 되고요. 그것에 대한 대조군이 누가 된다? B가 대조군이 됩니다. 완전 어렵게 시험 문제가 출제되면 이걸 뒤집어 버릴 수도 있다. 이건 약간 심화 개념이긴 한데 여러분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잘 들어봐. 내가 잠정적 결론을 이상하게 내려. 푸른 곰팡이가 없으면 세균이 잘 자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 가설이 좀 다르죠? 이 결론이 좀 다르죠? 이렇게 거꾸로 이 결론을 푸른 곰팡이 때문에 세균이 안 자랄 것이야 라고 어떤 결론을 내렸다면 실험군이 얘가 됩니다. 푸른 곰팡이 넣은 거. 하지만 이 결론을 반대로 푸른 곰팡이가 없으면 세균이 잘 자랄 거야 라고 거꾸로 결론을 세웠다면 누가 실험군이 되는 거야? 일단 얘가 실험군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설에 입각해서 만들어 놓은 게 실험군이라는 거 약간 심화적 개념입니다. 그런 것들 주의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혹시라도 해서 하는 얘기예요. 자, 실험군, 대조군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용어 정리 하나 할게요. 아까 잠정적 결론. 내가 미리 결론을 내리는 얘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가설이라고 불러줍니다. 가설. 잠정적 결론을 가설이라고 불러주고요. 가설을 미리 세우고 그걸 검증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가설에 맞게끔 설계한 것을 실험군이라고 하고 가설에 맞지 않게끔 가설과 대조해서 실험하는 것을 대조군이라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자, 이때 또 한 가지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변인이 뭐냐면 저 실험을 수행할 때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실험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변인이라고 해요. 변화 요인들. 만약에 온도가 달라져도 실험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습도가 달라져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요.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도 당연히 어떤 변인에 속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 두 가지 실험을 할 때는 푸른 곰팡이가 있냐 없냐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조건은 어때야 돼요? 다 동일해야 됩니다. 맞죠? 내가 지금 실험하고 싶은 건 푸른 곰팡이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실험하고 싶은 거니까 나머지 모든 변인들은 동일해야 돼.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 번째, 변인 통제를 합니다. 변인을 통제한다. 푸른 곰팡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변인들은 통제한다. 또 다 똑같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변인 통제라는 표현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통제된 변인이 뭐냐? 반대로 통제된 변인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푸른 곰팡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게 통제된 변인이야. 온도, 습도, 창문 연 거, 그죠? 뭐 배지의 크기, 그죠? 영양물질의 종류, 그죠? 이런 거 전부 다 똑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변인을 통제한다라는 건 행위죠. 변인 통제해야 돼. 야, 변인 통제했어? 교수님이야. 변인 통제도 했니? 네, 했어요. 어떤 변인을 통제했니? 거꾸로 어떤 변인을 통제했니? 통제 변인이 뭐니? 이렇게 물어봐. 통제 변인 뭐 했어? 물어보면 방금 말한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말하면 됩니다. 변인 통제라는 건 어떤 행위를 말하고요. 그때 통제한 변인이 뭐냐? 그러면 각각의 요소들을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변인의 종류를 소개 중입니다. 통제 변인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파생된 게 통제 변인이라는 용어가 파생된 거야. 통제 변인의 용어가 여기서 파생된 거고요. 그 다음에 종속 변인이라는 용어예요. 종속 변인. 이거부터 하자.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어려워할 만한 용어들만 지금 정리 중이야.
변인이란 변화시키는 요인인데 독립변인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하나를 독립적인 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온도 10도로 해. 얘는 20도로 해볼까?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독립변인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모든 독립변인들 중에서 뭐만 바꿔야 돼? 푸른곰팡이 접종 유무만 바뀌어야 되고 나머지 모든 독립변인은 뭐 해야 된다? 통제해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모든 독립변인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푸른곰팡이의 접종 유무만 독립변인을 다르게 하고 나머지 모든 독립변인은 변인을 통제해야 한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각각 하나하나를 독립변인이라고 용어적으로 불러준다는 얘기고요. 종속변인은 뭐냐면 결과예요. 결과. 쉽게 말하면 결과입니다. 야, 내가 얘는 푸른곰팡이를 접종을 했고 얘는 푸른곰팡이 접종을 안 했어. 그랬더니 그 결과 얘는 푸른곰팡이 때문에 세균이 잘 살 수가 없었고 얘는 세균이 많이 번식했어. 세균이 번식 안 했고 세균이 번식했어. 세균의 번식 유무는 그럼 뭐라고 할 거냐? 걔는 종속변인이야 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애가 실험을 수행하고 그 실험에 대한 결과가 띵띵 나왔을 때 실험 결과를 뭐라고 부른다? 종속변인이 이렇게 나왔어 라고 표현한다는 거지. 그에 따른 종속변인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 실험 결과 역시 변인이라고 불러주는데 얘의 귀속된 독립변인을 내가 다르게 했을 때 그에 따른 그 각각의 실험 결과들을 종속변인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말이 좀 어렵죠? 어려워서 쌤이 지금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책의 2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실험군이 뭔지, 대조군이 뭔지, 독립변인이 뭔지, 그 다음에 종속변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비교하는 내용으로 조작변인이라는 표현이 조작변인. 내가 변인 중에 조작한 거. 이게 조작한 거죠? 이 접종을 했냐 안 했냐라는 게 조작변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작한 변인이 뭐야? 그 조작한 변인에 따른 종속변인은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지. 얘는 세균이 안 자랐고요. 얘는 세균이 자랐어요 라고 대답해주면 됩니다. 용어적으로 그냥 실험 결과가 어때? 이러면 되는데 종속변인이 뭐야? 그리고 푸른곰팡이를 접종했고요. 푸른곰팡이 접종 안 했어요 라고 표현하지 말고 조작변인이 뭐야? 네가 조작한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용어를 좀 어려운 용어들로 또 이렇게 그들끼리 약속한 용어대로 이렇게 우리도 같이 불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됐죠? 좋아요. 자,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다 나왔습니다. 이제 그림 보면서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생명과학의 특성. 다른 거 없다 그랬죠? 모든 학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생명과학의 특성이었습니다. 모든 학문과 연결되어 있다. 특성이고 우리 밑줄을 좀 가볼까요? 밑줄. 일단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참. 밑줄 것도 없죠. 그냥 다른 학문 분야와 연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학문 분야가 거의 다 모든 학문 분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학 분야와의 통합도 여기 봐봐. 통합적 학문이라는 키워드. 통합적 학문.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통합 학문 분야 발달. 그죠? 통합 나와 있어. 통합. 다 연결되어 있다. 다 통합이다. 생명과학이 빠지는 데가 없다 이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좀 그래. 너무 당연하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부터 볼게요. 생명과학이 뭐냐? 생명과학이 정의인데 이것도 밑줄만 볼게요. 생명의 본질을 밝힌다라는 게 생명과학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인류의 생존과 복지에 응용합니다.
생명과학이 뭐냐 그러면 일단 생명이 뭔지 먼저 연구한 다음에 그것도 뭐 할 거야? 그 생명 연구한 거 가지고 인간이 잘 살게 만들 거야. 이거 되게 인간 중심적인 정의죠. 생명과학을 우리가 연구하는 이유가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공부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까지 연결하는 게 생명과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중심적인 그런 정의라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이 누구냐 봐봐. 그냥 다야 다. 분자부터 세포부터 조직, 기관, 개체군, 군집, 생태계까지 생명과학이 연구하는 분야가 모든 분야를 다 연구하는 뜻입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생명과학 쪽에 좀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대학교 가면은 분자생물학 뭐 이런 거 배워요. 생명을 분자 단위까지 쪼개서 이 분자들이 모여서 이런 생명이 되는 거예요. 분자생물학 또는 미생물학 등등 굉장히 작은 분야의 생물학도 배우고 그 다음에 크게는 생태학이라 그래서 우리 어떤 국립공원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체들을 다 이제 공부하는 얘네들이 살고 있는 어떤 환경 이것까지 연구하는 게 생태계를 연구하는 생태학입니다. 굉장히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까지 모든 부분에서 생명과학의 연구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게 결론이야 사실. 별거 없죠. 그래서 각각의 생명과학 분야들이 뭐 하는 건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세포학은 세포를 연구하는 거겠죠? 생리학은 기능, 생물의 어떤 기능이, 특별한 기능이 나타나는 게 왜 나타나는지를 연구하는 게 생리학이라는 분야이고요. 유전학은 당연히 유전현상 관련된 걸 이제 유전학이라고 부르죠. 유전현상. 생명체가 다음 자손이 자기와 닮은 자손을 낳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죠? 유전물질을 전달하기 때문이죠. 유전물질을 전달하는 방법이라던가, 그래서 어떤 기능들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전달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유전학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전을 해서 생명체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이것까지도 유전학에서 다루게 되고요. 분류학은 생물을 분류하는 거야. 생물을 분류하는 겁니다. 생물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합니다. 들어봤나? 5개. 우리 동물하고 식물만 있는 게 아니라 생물은 모두 있죠? 세균계라 그래서 세균이 있어, 세균. 다시 말해서 세균은 동물도 식물도 아니야. 따로 생물계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다음 또 어떤 계가 있냐면 원생생물계라 그래서 원생생물계라는 따로 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글레나 아메바 이런 것들이 동물도 식물도 아니에요. 그래서 따로 원생생물계라는 계가 따로 있습니다. 마지막 계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균계라는 계가 따로 있어요. 균계. 곰팡이. 그래서 곰팡이, 포자. 그래서 곰팡이가 이제 곰팡이 같은 것들, 또 무종균 뭐 이런 것들. 다 곰팡이 종류인데 이 곰팡이 종류들 그리고 버섯 종류들 그죠? 이런 것들은 따로 균계로 분류가 돼요. 이런 식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모아다가 이제 따로따로 너는 이쪽 5가지 부분으로 나눠주는 이것들을 생물 분류학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또 우리 버섯을 갖다 놓고 버섯은 마치 식물 같아 보이잖아. 하지만 식물도 동물도 아니라는 말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버섯은 균계라는 완전 다른 어떤 녀석에 속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분류학이 되고요. 생태학은 쉽게 말하면 여기 나와 있죠. 환경, 생물이 살고 있는 환경, 생물하고 생물이 살고 있는 환경과의 관계가 생태학입니다. 이컬러지라고 그러는데 쌤이 대학 다닐 때 가장 많이 놀러 갔던 방이 생태학 방이에요. 되게 널널해. 그래서 생태학 방에 놀러 가서 많이 놀았는데 다른 데서는 막 되게 정밀한 실험들을 하고 막 이러느라고 되게 조용하고 되게 예민한 감이 있는데 쌤은 여기는 뭐 실험할 게 뭐 있어요? 다들 어디 갔어요? 저기 공원 갔어 다들 그죠? 국립공원 갔어. 아무도 없네요. 제가 이 컴퓨터 좀 쓸게요. 그래서 뭐 레포트 작성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거나 생태학이 약간 좀 엄청 쉽다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학문적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기타는 뭐 여러 가지 발생학, 그 다음에 분자생물학, 방금 말한 분자생물학이죠. 그 다음에 발생학이라는 건 생물이 수정란으로부터 그 생물의 어떤 모양을 갖춰가는 과정을 발생한다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정란에서 올챙이를 거쳐서 이제
어린 개구리가 될 때까지 어떤 그런 과정들을 이제 발생한다라고 표현하죠. 인간도 마찬가지로 이제 뱃속에서 아이의 모습을 갖추기 전까지의 모습을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 발생 과정을 연구하는 분이 발생학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 연결돼 있다. 이것도 있다. 생물정보학. 생물정보학은 뭐냐면 생명과학 연구를 통해 얻은 대량의 자료. 그러니까 이게 연구를 한 모든 자료를 서버에 다 올려. 자기가 연구한 모든 자료를 서버에 다 올립니다. 다 올려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공유해. 그러면 나 혼자 실험 결과를 갖고 있을 때보다는 내 실험을 이어서 다른 사람이 해주기도 하고요. 저 사람이 여기까지 실험했는데 내가 그걸 이어서 실험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굉장히 더 빨라지겠죠. 연구가 더 빨라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생물 정보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생물만 그런 건 아닐 거야. 모든 학문에서 이게 있을 거예요. 모두 다 자기 실험 결과를 모두 서버에다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그래서 유용한 생물학적 정보를 얻는 학문, 이런 것도 학문의 일종으로 속한다는 생물 정보학이에요. 근데 이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모두 잉글리시로만 수업을 합니다. 생물정보학 서버에 들어가면 다 영어야. 그래서 그걸 이해하려면 다 영어로 수업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교수님이 말도 안 되는 영어로 땅땅 Are you okay? 뭐 이러면서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죠? Understand? 이러면서 수업했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그랬어요. 아무튼 쌤이 대학 다니기 얼마 전이기 때문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알죠? 한 6개월 됐나? 뽕이에요. 아무튼 그런데 대학 다닐 때 저거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로 쌤은 생명과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복수 전공으로 화학 쪽을 했고 지금 가장 좋아하는 학문은 뭐다? 물리학을 가장 좋아합니다. 물리 제일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갈게요 또. 생명과학 탐구 방법, 귀납적 탐구 방법이고요. 체크할 건 이겁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은 결론 도출이 맨 마지막에 있죠. 결론 도출. 자연현상 관찰을 하고, 뭘 관찰할 건지를 선정한 다음에, 관찰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고안하고, 관찰을 실제 수행한 다음에, 관찰 결과를 해석해서 결론을 마지막에 내리고 있습니다. 결론의 위치만 보면 이게 귀납적인지 연역적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대표적인 예 하나를 볼게요. 자연현상 하나를 관찰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젤 영향을 열심히 관찰 중이에요. 가젤. 근데 가젤이 엉덩이를 엉덩이를 이렇게 뛰면서 번쩍번쩍 뛰는 걸 관찰하게 된 거죠. 이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관찰하기로 했어요. 봐봐. 결론이 두 가지야. 만약에 이 사람이 이 행동을 관찰한 다음에 아마도 저것은 포식자가 나타났을 때 하는 행동일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실험을 했다면, 또 관찰을 했다면 이거는 연역적 방법일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얘는 어떻게 했어요? 더 관찰해볼까? 어떻게 숨어서 관찰할까? 그죠? 관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제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관찰할지를 계획을 세운 다음에 가젤 영향이 서식하는 장소 근처에 눈에 띄지 않게 숨어서 관찰을 하고요. 포식자가 접근을 하거나 또는 이 가젤 영향이 먹을 걸 발견하거나 다양한 상황을 관찰한 거야. 그랬더니 특이하게 포식자가 나타났을 때 특이하게 막 점프를 엉덩이를 시켜뜨면서 하는 걸 관찰하게 된 거죠. 이거 봐라. 어떤 관찰, 첫 번째 관찰, 다음에 또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포식자만 나타나면 계속 엉덩이를 치켜뜨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제 포식자 때문이구나. 그죠? 여러 관찰을 수행한 결과, 관찰의 결과, 얘는 포식자가 나타나면 엉덩이를 치켜뜨는 그런 뜀뛰기를 해. 그래서 이 행동은 무엇 때문이야? 포식자가 나타났을 때 하는 행동이야 라고 마지막에 결론 내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예가 나오더라도 연역적 탐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건 이것 때문일 거야 라고 어떤 결론을 내리고 실험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같은 예가 나오더라도 걔는 연역적 방법으로 연구한 거야. 하지만 이 경우는 어떤 경우야?
귀납적 방법으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죠? 자, 귀납적 방법을 통한 과학적 발견 3가지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쌤이 한 가지 또 얘기해 주셨죠? 또 다른 얘기가 뭐였냐면은 대륙이동설. 그죠? 써놓을까요? 대륙이동설을 비롯해서 세포설, 다윈의 진화설, DNA 구조 발견 같은 것들은 연역적 방법으로 알아내기 되게 어려운 것들이 따로 실험하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다윈의 진화설을 어떻게 실험할 거야? 그죠? 실험을 수행해서 결론을 내리고 실험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세포설도 세포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세포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 세포가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것 같아 라고 결론을 마지막에 내린 거거든. 관찰의 결과 마지막에 나온 결론이 세포설이에요. DNA 구조 역시 DNA는 이런 구조일 거야 라고 예측하고 실험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실험한 거, 그러니까 정보학하고 비슷해. 이 사람이 실험해준 결과하고 이 사람이 실험해준 결과하고 이 사람이 실험해준 결과를 다 모았더니 이런 구조여야 하는데? 그죠? DNA가 그럼 이런 구조여야만 하는데? 라고 마지막에 그냥 종합해서 결론 내린 사람이 왓슨하고 크릭이에요. 근데 왓슨과 크릭만 뭘 받았어요? 노벨상을 받게 되죠. 조금 약간 치사한 것 같아, 그죠? 다른 사람들이 연구한 걸 다 모아서 한 건데 어쨌든 모아서 마지막에 결론 내린 거니까 무슨 방법이다? 귀납적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귀납적 방법의 특징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연역적 방법을 좀 볼게요. 연역적 방법의 특징은 여기 있죠. 가설 설정이 중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가설이 뭐냐? 체크. 잠정적인 답이 가설이. 가설이 뭐냐? 잠정적인 답. 결론이죠. 잠정적인 답. 내가 예측한 어떤 답. 그걸 가설이라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이 답이 먼저 나왔으니까 거꾸로 답이 앞에 있으니까 거스를 역자 써서 연역적 방법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기억할 때 역자를 잘 기억해야 돼. 거스를 역자니까 거꾸로 답이 먼저 나온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설이 있으면 연역적 탐구 방법이에요. 어떤 문제를 관찰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한 다음에 아마 이런 것 때문일 것이야 라고 답을 내리고 그 답을 답이 진짜인지 내가 가설 설정한 게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탐구 설계, 탐구 수행을 한 다음에 그 탐구 결과를 정리해서 해석한 다음에 그 해석한 결론이 가설과 맞으면 결론 도출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 거고 해석이 내가 세운 답하고 맞지 않아. 그럼 돌아가서 가설을 수정합니다. 가설을 수정해서 내가 그 수정한 가설이 실험 결과가 맞아 떨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 수행하게 되는 거지. 반복해서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체크도 할게요. 가설은 뭐 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가설의 특징입니다. 가설은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검증이 가능해요. 검증이 안 되는 건 가설로 세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설로 어떻게 검증할 거야? 그죠? 이거 검증할 수 없죠. 검증할 수 없다는 건 실험을 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험을 통해서 이걸 검증해낼 수 없는 것들은 그래서 가설 자체를 세울 수가 없는 거고 가설을 세울 수 없으니까 귀납적 방법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가설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내가 내린 저 잠정적 결론이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실험군, 대조군 얘기는 아까 충분히 다 설명했던 것 같고요. 어떤 예를 들을게요. 자,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 아까 쌤이 설명했는데 잠깐 이것 통해서 좀 볼게요. 자, 안 보이죠? 책 좀 볼게요. 책 보고서 할게요. 먼저 관찰. 어떤 문제를 관찰하고 문제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세균을 배양하던 접시에서 푸른 곰팡이가 핀 부분의 주변에는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는 걸 관찰하고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죠. 의문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것 때문일 것이야. 여기 나오죠. 푸른 곰팡이가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말은 이게 결론을 미리 내렸다는 뜻입니다. 생각만 했다는 게서 생각만 하고 발표 안 한 거 이게 아니라 생각했다라는 건 잠정적 결론을 세워놨다 이 뜻이니까 가설을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을 합니다. 이때 잘 체크하세요. 실험군이 뭐고 대조군이 뭐고 조작변인이 뭐고 종속변인이 뭐고 통제변인이 뭔지 쭉 읽어봅니다. 그럼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야. 실험군은 가설과 맞게끔 한 게 실험군이죠. 즉 푸른 곰팡이를 적종한 집단이 실험군이야. 적종한 게 실험군이야. 적종하지 않은 게 대조군이 되겠죠. 조작변인이 뭐냐 그러면 이 푸른 곰팡이의 적종 유무가 조작변인이 될 거고요. 종속변인은 그거에 대한 결론이니까 적종을 한 것과 안 한 것에 따른 세균의 증식 유무가 종속변인이 될 거고요. 나머지는 다 통제해야 되죠. 쭉 다 적어놓은 겁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야 돼. 배양 접시의 조건, 배양 환경 등 다 똑같아야 돼. 라고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탐구 결과를 정리했더니 진짜로 푸른 곰팡이를 적종한 접시에는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고 푸른 곰팡이가 없는 접시에는 세균이 막 증식한 걸 발견했어. 내가 세운 결론이 내가 세운 잠정적 결론, 즉 가설이 딱 맞죠. 그래서 결론 도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푸른 곰팡이가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만들어낸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볼게요. 바로 파스테르가 실험한 탄저병 백신 개발의 예입니다. 오랫동안 방치한 닭 콜레라균을 접종한 닭이 닭 콜레라를 가볍게 앓고 회복하는 것을 관찰하고 양의 탄저병도 같은 방식으로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갖다. 뭔 소리냐면 닭이 콜레라에 걸리면 죽어요. 그죠? 닭이 콜레라에 걸리면 죽습니다. 콜레라는 어떤 병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오랫동안 방치된 콜레라균이 있었어. 오랫동안 방치된 콜레라균을 어떤 닭한테 접종을 한 거야. 주사를 놓은 거야. 사실 되게 나쁘죠. 죽을 수도 있는데요. 접종을 한 거야. 근데 이 닭이 신기하게 안 죽고 잠깐 콜레라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더니 번쩍 일어나서 건강하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가 또 뭐냐면 이 닭이 내가 너 한번 죽어봐 하면서 접종을 했던 그 닭이 잠깐 앓다가 살아났잖아. 그래서 걔가 잘 살고 있었는데 주변의 닭들은 그런 접종 안 했죠. 근데 진짜로 콜레라가 확 찾아온 거야. 어떻게 됐을까? 내가 살짝 죽으라고 접종했던 그 닭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 뭔 소리야? 이거 내가 미리 접종을 했더니 그 병을 이겨내는 어떤 예방접종의 효과가 나타난 거 아니야? 라고 알아내게 된 거죠. 이게 예방접종의 원리가 되는데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까지 하냐? 이거 그러면 양들이 요즘에 탄저병 때문에 엄청 죽어나가는데 양들한테도 다 이렇게 약간 약화시킨, 아까 오랫동안 방치한 콜레라균이라는 게 좀 약화된 균을 말하는 거야. 약화된 균을 주사를 한다면 탄저병도 약화된 탄저병을 양들한테 살짝 접종을 미리 해놓는다면 실제 탄저병이 왔을 때 다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어떤 결론 내린다? 잠정적 결론. 탄저병 백신을 만들어서 탄저병을 예방을 하게 되면은 양도 탄저병 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 라는 결론을 미리 내리고 그거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는 겁니다. 건강한 양을 두 집단으로 나눠서 한쪽은 탄저병 백신을 주사한 집단과 백신을 주사하지 않은 집단으로 나눕니다. 백신은 이제 약화된 균을 주사할 거예요. 자, 누가 실험군이야? 자, 백신은이라고 써있죠. 가설에 백신이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야 라고 한 거니까 백신을 접종한 게 실험군이 됩니다. 가설에 맞게끔. 그래서 백신을 주사한 게 실험군이고 백신을 주사하지 않은 집단이 대조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되게 나쁜 실험을 하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얘네들은 탄저병 백신을 주사한 녀석들은 아주 가벼운 증상을 앓고 다시 건강해졌겠죠? 그 다음에 모든 이 양들을 모아다가 실제 아주 활발한 엄청 강력한 탄저병 균을 다 주사해요. 누가 살아남는다? 얘네들은 살아남고 얘네들은 다 죽었겠지. 그죠? 그걸 통해서 진짜 효과가 있네. 그죠?
우리가 봤을 땐 굉장히 되게 잔인한 실험이지만 어쨌든 효과가 있네라는 걸 이제 알아내서 탄저병 백신을 주사한 양들은 모두 건강하였고 백신을 주사하지 않은 양들은 죽거나 죽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통해서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우리가 딱 보면은 결론을 미리 내린 것 통해서 연역적 방법이네. 첫 번째. 두 번째. 가설에 맞게끔 실험한 게 실험군이네. 나머지가 대조군이네. 그 다음에 내가 조작한 게 뭔지, 그거에 따른 종속변이 뭔지, 조작한 게 탄저병 백신 주사 여부죠. 종속변이는 탄저병의 발병 여부가 됐고 나머지는 다 통제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자, 어려운 거 없고요. 이제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리 개념 확인 문제 오른쪽에 있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려있죠?